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4강 해운 관련 기구 및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해운 관련 조직으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국제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될 수 있는 기구로는 국제해사기구 IMO와 웅크타드 또 국제노동기구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주요 조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중에서 IMO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회가 열리는 IMO 본부의 그 모습입니다. 이 IMO는 설립 경위가 해운업이 세계의 모든 대규모 산업 중에서 가장 국제성을 강하게 띠고 있고 또 가장 위험한 산업이라는 데 하나의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해운 국가가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준과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해상에서 안전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19세기 중반 이후 그와 같은 몇 개의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일부 선진 해운 국가를 중심으로 해상 안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영구적인 국제기구의 설립을 필요로 한다고 제안했으나 유엔이 설립될 때까지는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1948년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이 IMO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58년에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59년 1월에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이로 인해서 IMO는 유엔 산하 12번째의 전문기구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IMO의 설립 목적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및 통제와 관련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IMO 협약 제1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협약과 IMO의 설립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한 해운과 보다 깨끗한 바다를 목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IMO 설립 이후에 선박 사고 발생률과 선박으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기름의 양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MO의 회원국가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O는 IMO 협약의 발효를 위한 요건인 12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195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2020년 2월 현재 174개 회원국과 3개의 협력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 옵저버 자격의 정부 간 기구, 즉 IGO와 또 자문 자격으로서 비정부 기구인 NGO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MO를 움직이는 기구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고요. 또 이사회 밑에 5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이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전위원회, 법률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5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위원회의 중요한 작업을 지원하는 7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그림으로 보시면요, 총회가 있고 그 밑에 이사회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사회와 이사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고요. 이사회 밑에서 해양환경보전위원회, 해사안전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 법률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IMO를 움직이는 것은 이 사무국인데요. 현재 IMO의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IMO 사무총장으로 임기택 박사가 현재 연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MO의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O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며 정기총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나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예산 표결과 기구의 재정계획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사회 회원국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는 IMO의 집행기관인데요. 총회의 동의하에 기구의 사업계획을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IMO 협약 제15조 제2호에 의해서 총회에서 보유한 회사 안전과 오염 방지를 정부에 공고하는 기능을 제외하면 총회 기간 중 총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능으로서는 기구의 각 조직의 조정 활동, 또 사업계획 프로그램과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것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 또 위원회와 다른 조직의 보고와 제안의 접수 및 필요한 해설과 공고를 총회와 회원국에 제출하는 것, 또 총회의 승인에 따라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 또 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여타 기구와 연관된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 등을 이사회의 기타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원국은 정기총회 후에 차기 2년을 위한 이사회 회원국을 선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IMO 협약은 총회가 이사회의 선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IMO 이사국이 A그룹 이사국, B그룹 이사국, C그룹 이사국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요. A그룹 이사국은 국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이해 관련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A그룹 이사국으로는 중국과 그리스,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파나마, 우리나라, 또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 B그룹 이사국은 국제해상무역에서 최대 이해 관련국인데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과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C그룹으로는 이 A그룹과 B그룹에서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서 해운 또는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서 각 주요 지역 대표성을 갖는 20개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하마, 벨지움, 칠레,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마이카, 케냐,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로코,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타일랜드, 터키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 이 소위원회가 5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위원회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원회 중에는 IMO의 5개 주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는 회사안전위원회가 우선 이제 꼽힐 수가 있는데요. 기술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구의 범위 내에서 항로 표지, 선박의 건조와 설비, 안전을 위한 승무 점원, 충돌 예방 규칙, 위험 화물의 취급, 해상 안전에 관한 절차와 요건, 수로 정보, 항해 일지 및 항해 기록, 해양사고 조사, 해난 구조와 해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IMO 협약에 의해서 부여된 어떤 임무 또는 국제기구의 동의하에 또는 IMO에 의해서 부여되고 채택된 사업계획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채택된 안전에 관한 권고와 지침서의 심의와 제출에 대하여 또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확대해사안전위원회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즉 솔라스 협약과 같은 협약의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위원회인데요. 회원국뿐만 아니라 IMO 비회원국이라도 솔라스와 같은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안전위원회를 좀 확대해서 개최한다고 해서 확대해사안전위원회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인데요. MEPC라고 얘기하는데 회원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구의 범위 내에서 선박으로부터 오염의 방지와 통제에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 규칙 및 기준의 채택과 개정에 관여를 하는데요. 총회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985년부터 상설위원회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해사안전위원회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모든 위원회 중에서 뭐 가장 그 IMO의 기능상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회원국에 개방된 7개의 소위원회로서 이들 두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위원회는 시기에 따라서 좀 변하기는 하는데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활동하고 있는 소위원회는 주제별로 이와 같이 그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소위원회와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라고 하는 위원회, 또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이라는 이러한 소위원회, 또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PPR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라는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라는 CCC 소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소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각종 규칙이나 규정들이 우리 회사 기술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위원회인데요. 기구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정부 조직으로 생각하면 법제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IMO 회원국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토리 캐니언호 사고 결과로 야기된 법률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부속기관으로 196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구의 동의하에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부여되고 국제기구에서 수락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위원회는 토리 캐니언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토리 캐니언호 사고는 1969년 3월 18일 09시경 리베리아 선적의 탱커인 토리 캐니언호가 영국 남수단의 시실리 군도의 세븐스톤이라는 암초에 좌초하여 원유 약 8만 톤을 유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의 코온월과 프랑스 북서 해안을 크게 오염시켰는데, 영국은 토리 캐니언호에 남아있던 원유 약 4만 톤을 폭격으로 연소시켰고,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1일 약 9만 갤런의 중화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영국은 위 비용을 포함하여 유료오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160만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해안오염과 관광시설 등의 물적 손해는 영국이 약 600만 파운드, 프랑스가 약 290만 파운드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토리 캐니언호는 상법상 선조 책임제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은 약 17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가 지출한 기름오염 방제 비용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토리 캐니언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CLC 협약과 FC 협약이라고 하는 유료오염 손해 방지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협력위원회인데요. 기구의 범위 내에서 수행 또는 협력 대리인으로서 기구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 협력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 계획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게 됩니다. 또 IMO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9년에 이사회의 부속기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IMO 협약 개정 의정서가 1984년에 발효되면서 기술협력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승격이 됩니다. 다음은 간소화위원회인데요. 이사회의 부속위원회로서 1972년 5월에 설립이 되었고, IMO의 불필요한 형식과 국제해운업에서 형식적인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위원회의 참여는 IMO의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사무총장과 약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임기택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조정관인데요. 국제회사기구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필리핀,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의 5개 지역에 조정관 또는 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크타드, 즉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것은 1964년에 설립되어 1965년 1월 8일에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유엔 총회 직속의 무역개발 분야의 핵심 기구로서 영구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이 이 유엔 웅크타드의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의 직속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보겠습니다. 이 웅크타드의 주요 목적은 유엔 총회 결의 제 199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정책 분석, 정부 간 협의, 합의 도출 및 협상, 감시, 시행 및 후속 조치, 기술 협력 등의 기능 수행 등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경제 협력을 이전시켜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좀 더 프로모션 시키는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회원국은 2013년 1월 현재 정회원국이 195개국인데요. 업적으로는 다수의 정부 간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면에서 경상비는 유엔 규정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기술 협력 사업 수행 등 특별 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웅크타드에 1965년 1월 8일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총회, 사무국, 기타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총회는 최고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통상 4년마다 개최되는 강력급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회의가 총회인데요. 주요 정책 지침을 채택하고 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 사무국은 유엔 사무국의 한 부서로서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직원은 4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직으로는 집행이사회의 역할을 무역개발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투자기업개발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각종 작업단, 전문가 그룹 등의 소규모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과 관련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 웅크타드 탄생 이전에는 세계 해운의 제도와 규칙이 근본적으로 식민지와 제국 세력 간의 구조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규범의 범위 밖에서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제 설립되고 나서 해운 분야에서도 웅크타드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존 질서에 대한 개혁적이고 선도적인 도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총회에서 선진국 그룹이 해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문제 이하의 공통 조치, 즉 Common Measures of Understanding Questions가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요. 1965년 해운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해운 관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 관련 국제협약을 5개 채택을 했는데요. 웅크타드는 특정 사안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토의를 위해서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서 5개의 해운 관련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그 중에 2개의 협약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웅크타드는 유엔에서 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남북 문제 또 동서 문제, 즉 남북 간 대결, 동서 대결, 이제 그 범지구적 차원에서 남북 문제라는 것은 남반구와 북반구 문제, 또 동쪽과 서쪽의 문제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많은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규범과 협약이 채택되었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가 되겠고요. 동서 간의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결 구도에서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 파워가 있는 국가들과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이 유엔에서는 국가 간의 일국 일표의 그 단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웅크타드에서 결정 나는 것이 실제로 경제 주체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웅크타드에서 채택한 이제 해운 관련 국제협약이 전기선 동맹 행동 협약도 국제 물건 운송 협약과 같은 5개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이 2개 협약만 발효가 되었고 나머지는 주요 회원국이 비준이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 실효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협약은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규범 협약, 유엔 해상 물건 운송 협약, 유엔 복합 운송 협약, 유엔 선박 등록 조건 협약, 선박 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협약, 선박 압류에 관한 국제협약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규범 협약이 78개국이 가입돼서 1983년 10월 6일에 발효가 되었고요. 유엔 해상 물건 운송 협약은 1992년 11월 1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발효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규범 협약에만 가입을 했고 나머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IL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운 분야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 수산 분야에 또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포함해서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구에 속하는데요.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근거하여 자유, 평등, 안정 및 인간 존중의 토대 위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국제기구라고 하겠습니다. 1946년 유엔의 첫 번째 전문기구로 설립이 되었고요. IMO는 12번째 전문기구라 했는데 IMO는 12번째 전문기구라고 했는데 ILO는 첫 번째 설립된 전문기구입니다. 설립 목적은 1919년 4월 11일 발효한 ILO 헌장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권리 증진, 양질의 고용기회 촉진, 사회적 보장 개선, 일자리 고용 문제에 대한 대화 촉진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됐던 국제노동회의에서 이 기구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이 ILO 총회에서 채택된 1998년에는 ILO 역사상 중요한 획을 긋는 이러한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선언의 원칙과 권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협상권과 아동노동, 강제근로, 고용차별의 철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ILO의 특징은 노사정의 3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기구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제기구가 국가 중심의 국제조직인 점에 비하여 ILO는 민간의 이해 당사자, 곧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평등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이 가입국의 비준 및 적용에 따라서 국내법의 기준이 되며 ILO는 그것의 적용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ILO는 그간 180여 개의 협약과 190여 개의 권고를 채택하였지만 이러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최근 이사회 검토 결과 1985년 이전 채택된 협약 중 70개 이상의 협약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만 나머지는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수십 개의 이러한 결정과 함께 직업규약도 만들게 됩니다. ILO의 협약 회원국은 ILO 헌장상 회원국 자격은 세 가지의 경우에 부여가 되는데요. 첫째, ILO의 원회원국입니다. 1945년 11월 1일 당시 ILO 회원국이었던 국가는 개정 헌정하에서도 당연히 회원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UN 회원국인데 ILO의 원회원국이 아닌 UN 회원국은 ILO 헌장상의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수락을 ILO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국이 됩니다. 다음은 UN 비회원국 중에서는 ILO 총회가 동총회에 출석을 해서 투표한 정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포함하여 동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전 대표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하여 가입을 승인하는 의결을 채택한 후 동정부가 ILO 헌장의 의무에 대한 수락을 정식으로 ILO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국이 됩니다. ILO 회원국은 2020년 2월 말 현재 18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여 152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으로는 국제노동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제노동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지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1919년에 제1차 총회 이후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는 3자 조직으로서 2명의 정부 대표, 1명의 노동조합 대표 및 1명의 사용자 대표로 구성이 됩니다. 정부 대표 이외의 대표도 형식적으로는 회원국 정부가 지명하지만 그에 앞서서 노동조합 및 고용단체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 이해단체가 직접 선정한 것을 정부가 승인한 절차를 거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3자 조직으로 구성된 회원국의 대표단은 국제노동총회에서 개별적인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 대표자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지닐 수 있고 각 단체의 이익에 따라 정부 대표와 다르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3자 조직은 노동총회의 내부 규칙에 따라서 3개의 자율적 그룹을 형성하게 되므로 각 단체의 독립성이 매우 강하게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차기총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입니다. 28명의 정부 대표, 14명의 노동조합 대표, 14명의 사용자 대표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년 3월, 6월, 11월에 회의가 3차례 회의가 개최됩니다. 총회에서 토의할 회의 내용, 예산안의 제출, 사무국의 업무 지시 등을 하며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 사무국에서는 ILO의 영속적인 업무 집행 부서인데요. 총회 및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ILO 사무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게 되고 전 세계 40개의 지역사무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현재 2,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LO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회사 노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노동기준의 채택입니다. ILO 활동은 협약과 공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으로 나타나는데요. 1919년 창립 이후 ILO가 채택한 국제노동기준은 2013년 1월 10일 현재 189개의 협약과 202개의 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ILO의 해운산업 관련 활동으로는 1919년 창설되면서부터 해운 관련 활동을 해왔는데요. 워싱턴에서 개최된 1919년의 제1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근로시간을 8시간제로 할 것을 채택하면서 선원에게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대 합동회사위원회를 두어서 선원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는데요. ILO에서 선원 문제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것은 1920년 이후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20년 이후 회사 분야인 국제노동기준은 68개 이상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ILO가 채택한 회사 노동기준은 해운업, 해운산업, 어업, 항만산업, 내수교통에 종사하는 선원이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그리고 작업안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회사 노동협약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특히 편의지적선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ILO가 거두고 있는데 전 세계 무역의 약 90% 이상이 선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선언의 노동 기준을 표준화하고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각국 정부의 지원하에 2001년 국제선언단체와 선주단체의 합동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회사 노동 기준을 통합한 2006년 회사 노동 협약을 채택하게 되고, 이 협약은 전 세계 선박 총톤수의 33% 이상을 구비한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8월 20일 이 기준을 충족하여 2013년 8월 20일에 발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급 사업입니다. 인력정책, 노사관계, 근로조건, 사회보장, 연수, 경영개발 등에 관한 연구소, 조사보고서, 안내서 및 참고서 등이 영어로 스페인어 등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로는 International Labor Review가 발행이 되고요. Official Bulletin, Labor Law Documents, Conditions of Work Digest, 또 World Labor Report, Labor Education, Year of Labor Statistics, Bulletin of Statistics, World of Labor, Magazine of the ILO와 같은 이러한 각종 서적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International Labor Review는 특별기구, 또 최근 발전 상황 및 서적 목록 등이 소개가 되고요. 경제사회 문제로는 학술적 성격의 간행입니다. 오피셜 블리티는 ILO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문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블로 다큐멘트는 각국의 노동입법 및 사회보험 분야의 법규 및 규칙의 원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Conditions of Work Digest는 노동입법, 단기협상, 행동계획 및 관련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 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국제회사기구와 웅크타드, ILO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꽤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첫째, IMO의 설립 목적과 위원회가 5개 있었죠. 이 위원회의 기능, 또 7개의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들 기능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또 웅크타드의 해운 관련 기능과 해운 관련 국제협약이 5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그 다음 ILO의 통합회사협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해보고 한번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